예, 오늘은 칼릴 지브란 유시화 선생님이 옮겨주신 이 예언자를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이천 아슈람에서 처음에는 그 칼릴 지브란 전에 니체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쭉 릴레이로 해서 노자, 장자, 그다음에 그 칸트, 헤겔, 그리고 소크라테스 해서 이렇게 쭉 이제 몇 분의 글을 계속 이제 한 달 단위로 좀 다들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이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칼릴 지브란 난 그렇게 어려운 이름 몰라 이랬는데 벌써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 읽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얇은 책 예언자를 읽었는데 그때는 이거를 문학서라고 느끼지 않고요. 예언자? 그러면 내 앞에 앞날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으로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이건 대단한 문학집이야. 뭐 아니면 이분은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흥미롭게 이렇게 봤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예언자에 보면은 제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그림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분이 그리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칼릴 지브란 같고요. 이게 청소년기의 그 모습도 나오는데 이런 그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살기 어려울 때 그림을 갖다가 이제 팔아서 그 삶을 살았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칼릴 지브란이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당대의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일화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레바논에서 살았던 분인데 나중에 미국으로 보스턴으로 가서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2년 안에 다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천재가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있었던 선생님이 이름을 굉장히 긴데 그냥 칼릴 지브란이라고 해라 해서 그게 이제 그 공식적인 이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그 한 번쯤 이제 우리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니체도 혼자 살았죠. 칼릴 지브란도 어, 헤스켈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연상의 여인인데요. 이제 이분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2년 동안 유럽에 머물면서 니체라든지 블레이크라든지 로댕의 예술세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그 세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언자 어렸을 때 써가지고요. 어머니가 어린애가 그렇게 쓴 걸 보면 안 되니까 묵혀두었다 내라 이랬는데도 이게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책이 됐으니까 천재였죠. 그리고 거의 깨달은 분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1883년에서 1931년에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혼자 살기는 했는데요. 그 헤스켈이라는 여자분에게 구혼은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헤스켈이 나중에 그 안정적인 너무 어리다 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 헤스켈이라는 여인이 사촌과 결혼했다고 해요. 그때는 자주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독하게 이제 글을 쓰고 48세에 빨리 돌아가셨죠. 천재는 좀 잡고 싶은데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이 레바논의 마르사키스 수도원에 안치되었다고 하는데요. 36권인가 8권의 책을 낼 정도로 많은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못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2번 결혼하셨죠. 그래서 형제가 그러니까 그 좀 형제가 배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역사를 보면요.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식구들이 굉장히 못 사는데 이 아들이 잘하는 걸 보니까 형도 이제 그랬고요. 어머니도 이 형이죠. 그분은 그 칼릴 지브란을 성공시켜서 대학을 보내자. 이래서 온 가족이 삭바느질도 하고 형도 이제 막 돕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간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도 돕고 그래서 정말 그 칼릴 지브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림까지 그려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너무 미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주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삶을 빨리 마감해요. 그 보스턴에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형도 죽고 그리고 동생 한 명이 또 죽고 막내 동생이 끝까지 남아서 삭바느질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자기 오빠를 도와요. 근데 이 오빠는 또 도움을 받았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를 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라도 갚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연예계에서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무슨 책이었나 보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 못 받은 게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한 연예인이 이 돈만 받아도 빚잔치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용기를 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빚은 어떻게 해서든지 갚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서 내년이면 다 갚는다.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내죠. 근데 이제 서로 가족끼리 그런 일이 많죠. 특히 연예계에도 많죠. 뭐 장윤정 씨도 그렇고 뭐 이제 삶을 미리 마감한 여자 연예인들이나 남자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외국에도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시키고 그 돈을 거의 막 갖다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너는 돈 잘 벌잖아, 너는 풍요롭잖아 하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돈을 막 갖다 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어떤 혜택들, 그러니까 좀 고요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면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그만큼의 재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족들이 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눠 가져 쓰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원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요구하고 갈취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죠. 돈을 손에 쥐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공중으로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내 생일을 왜 안 챙겨? 그리고 또 뭐 결혼한 분은 우리 가족의 누구의 생일과 뭐 결혼 기념일과 이런 건 왜 안 챙겨? 또는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일할 때 주변에 누구는 돕던데 너는 왜 안 돕니? 라는 뉘앙스로 은근히 밀어서 이렇게 푸시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막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송에 막 나오기도 하고요. 당하는 연예인이나 돈을 많이 버는 그는 너무 사실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런 연예인분도 많죠. 전혀 가족들을 돕지 않고 그냥 내가 줄 만큼만 떼주고 집을 사준다거나 차를 사준다거나 하고 거기서 마감을 하고 그냥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통장을 다 쓰면서 원하는 대로 삶을 그냥 누리는 그런 연예인도 있는데 착하고 정말 잘 나누고 돈에 대한 계산을 못할 만큼 순수하고 그러면 이제 막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죠.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또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나눈대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막 조금이라도 요구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막 미워하기도 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요구하냐고도 하고 자기가 했던 건 생각 안 하고요. 못 살겠죠. 예, 우선은 못 살 것 같고요. 그래도 당장은 다 갈취를 당한 거 아니냐. 그렇죠. 갈취는 당했죠. 근데 가족들은 얘기한다고 하죠. 내가 돕지 않았냐. 그거를 가족이 아니라 주변의 직원이라든지 지인들이 했을 때 그만큼의 돈을 줄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전문가로서 도울까요? 갈취죠. 그러니까 100% 갈취인데 그럼 정말 조아려서 미안해하고 정말 사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는 꼭 그렇게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의무를 다 안 하면서 권리만 내세우고 당연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가적으로 보면
그렇게 순수하게 착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그 이후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요구하고 뭔가를 바라고 자기가 얻었을 때는 나누지 않고 그러면 그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의 덩어리로 그에게 간다고 봅니다. 나누어준 그에게 올까요? 안 오겠죠.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도 싫어해요. 왜? 그냥 자기 부담된다고 화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저도 정말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 저러면서 잘 살기를 원해? 잘 살기를 원해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바란다고 하지만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당연히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의 씨앗은 내가 뿌린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를 우리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정말 너무 커서 덮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더 열어야 되겠죠. 이상민 씨처럼요. 뭐 그분이 완벽히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완벽히 오픈하고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나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서 일해야 되겠죠. 근데 일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수십 년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난 너무 약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외롭게 살겠죠? 나와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빚을 갚아야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나와서 돈을 벌 때는 그것을 빚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머지 돈을 벌 때는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내가 못했던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등 돌리고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끼리 완벽히 평온하기가 정말 어렵다. 깨달은 분들의 많은 책에도 나와요, 그게요. 바로 너무나 당당히 요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그런 부분들 때문일 텐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정말 보면서 칼릴 지브란의 가족처럼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눠 주려고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무엇이든지 해서라도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건 일이건 마음이건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선업을 쌓게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 살게 되는데요. 그게 크다고 삶의 숙제가 크다고 덮게 되면 내 삶은 썩은 듯이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에게 말하지 마, 난 귀찮아. 아우 정말 말 안 해서 좀 나한테 평온함을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뉘앙스를 풍기지 마시고요. 정말 울고 통곡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그게 말이 됐던 시간이 됐던 어떤 삶의 노력이 됐던 그게 돈이 됐던 통장이 됐던 그게 어떻든 갚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 번쯤 내 삶을 정리해보는 그 기준이 칼릴 지브란이 살아온 그 기준점이 한번 돼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거든요. 저도 한번 비춰보면서 반성도 좀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주변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보다는 조금 단어가 덜 어려워요. 근데 아주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페이스북에도 그래서 이제 가족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을 좀 써서 올렸는데요. 여기서 처음 배가 오다 이 내용은 너무 좋아서 한번 제가 가능하면 이거를 읽어보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그림을 보면 이
그 그림은 거의 깨달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린 것과 비슷하게 정말 깨달은 거 아닐까 한 그런 그림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머리 위로 잠시 침묵이 내렸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그 음성이 그대의 꿈을 뒤흔들지라도 예전에 그 아슈람 선생님이 요가 선생님은 한 번 와서 이렇게 푹 찔러도 다음에 와서 또 찌를 때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더 잘 드는 칼로 더 예리하게 찌르는 기술이 높아졌군요 라고 칭찬할 수 있을 때 요가 선생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 글을 쓰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비록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렵지만 그게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뭐 그것과도 비슷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게 그것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사랑은 그대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를 성장하게 하지만 또한 그대를 꺾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햇빛에 떨고 있는 가장 연한 가지를 어루만져 주지만 또한 그대의 뿌리로 내려가 땅에 얽매이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곡식단을 거두듯이 그대를 자기에게로 거두어들이고 사랑은 그대를 타작해 알몸으로 만들고 사랑은 그대를 키질해 껍질을 털어버린다. 또한 사랑은 그대를 갈아 흰 가루로 만들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대를 반죽한다. 프라이드도 고집도 이기심과 욕망도 다 순수함으로 갈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 신의 신성한 잔치를 위한 신성한 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성스러운 불꽃 위에 그대를 올려놓는다. 이게 이제 박티 요가인데요. 사랑은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행해 그대로 하여금 가슴속 비밀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으로 그대는 큰 생명의 가슴속 일부가 된다. 그러나 그대 만일 두려움 속에서 사랑의 평화, 사랑의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차라리 그대의 벗은 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 마당을 걸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계절도 없는 세상 밖으로 웃어도 진정으로 웃을 수 없고 울어도 진정으로 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게 마야, 일루전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저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저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당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사랑으로 충분함으로. 사랑할 때 그대는 신이 내 가슴 속에 있다 라고 말해선 안 된다. 그보다도 나는 신의 가슴 속에 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그대가 사랑이 나아가는 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에게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사랑이 그대의 길을 지시할 것이기에. 사랑은 사랑 자체를 채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 만일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바람을 품지 않을 수 없거든. 이것이 그대의 바람이 되게 하라. 서로 하나 되어 흘러가며 밤을 향해 노래 부르는 시냇물처럼 되기를. 지나친 다정함의 고통을 알 수 있기를.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상처받기를. 그리하여 기꺼이 즐겁게 피 흘릴 수 있기를. 날개 달린 가슴으로 새벽에 일어나 또 하루 사랑의 날을 보내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낮에는 쉬면서 사랑의 환희에 대해 명상할 수 있기를. 저녁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런 다음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슴 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는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들 수 있기를.